당신이 내게 가르쳐준 방식대로 뼈저리게 갚아주는 겁니다. 내 아내는 살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죽였어요. 4년 전 아내는 쌍둥이를 품은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내의 무덤 앞에 두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손에 쥔 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내의 오르골. 죽었다던 내 핏줄이 살아 있었습니다. 맞으면서 굶으면서 4년을 버텨왔습니다. 재벌회장 강민준, 이제 모든 것을 되찾으러 갑니다. 꽃샘 추위가 뼈를 후벼 파던 3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경기도 외곽 인적 드문 공원묘지 언덕배기에 검은 코트 차림의 남자 하나가 홀로 서 있었죠. 강민준. 성운건설의 대표이사이자 4년 전 아내를 잃고 세상과 담을 쌓아버린 사내였습니다. 묘역으로 향하는 돌계단을 오르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4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거든요. 피를 흘리며 구급차에 실려가던 아내 지훈의 창백한 얼굴. 응급실 불빛 아래서 흰 천에 덮인 채 돌아온 아내. 그리고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내뱉었던 그 한마디. 아이들도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의 세상에는 색이 사라졌습니다. 재벌가의 장남이라는 타이틀도 수천억 매출의 건설회사도 그에겐 아무 의미가 없었죠. 아내와 태어나지 못한 아이들의 빈자리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술로 지우려 해도, 일에 파묻혀 잊으려 해도 밤마다 아내의 얼굴이 찾아왔거든요. 살아있대 살아있지 않은 사람. 4년 동안 그는 그렇게 버텨왔습니다. 오늘은 아내의 사주기입니다. 해마다 이날이면 민주는 모든 일정을 비우고 이곳을 찾았죠. 유일하게 아내 곁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묘비 앞에 다다르려던 그 순간 민준의 걸음이 딱 멈췄습니다. 아내의 하얀 묘비석 앞에 작은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는 두 개의 그림자가 보였거든요. 아이들이었습니다. 기껏해야 4~5살쯤 되어 보이는 남매. 3월의 칼바람 속에서 낡고 얇은 호도 차림으로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고 있었죠. 오빠로 보이는 사내아이가 여동생을 자신의 작은 품으로 감싸 안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모든 어른을 적으로 간주하는 듯한 작은 맹수 같은 경계심이 번뜩이고 있었거든요. 민주는 숨을 죽이고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바람결에 실려오는 아이들의 넋두리를 듣게 됐죠. 엄마, 날 따뜻해지면 우린 미국으로 입양 가요. 거기선 안 맞겠죠? 여자아이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코끝이 빨갛게 얼어 있었고 입술은 파르스름하게 질려 있었죠. 그 옆에서 오빠가 동생의 머리를 쓸어주며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원장님이 우린 사주가 나빠서 주변 사람을 잡아먹는데요. 그래서 아무도 안 데려간대. 사주. 그 단어가 민준의 귓전을 때린 순간 오래된 기억 하나가 번개처럼 머릿속을 관통했습니다. 4년 전 계모 최명희가 만삭의 아내 지훈 앞에서 도끼를 품고 내뱉었던 말. 그년 뱃속 것들은 사주가 더럽혀. 낳기만 해봐라. 우리 집안 망조든다. 그때는 미신에 찌든 계모의 헛소리라 치부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단어가 다시 들려온다는 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민준이 무심코 한 발짝 내딛자 발밑에 마른 나뭇가지가 딱 하고 부러졌습니다. 그 소리에 두 아이가 놀란 토끼처럼 벌떡 일어났죠. 도망치려는 찰나 급히 일어선 여자아이의 주머니에서 뭔가가 툭 떨어져 흙바닥 위를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낡은 목각 오르골이었습니다. 민준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물건. 결혼 첫해 목공을 배우며 밤새 깎고 다듬어 아내에게 선물했던 오르골. 오르골 바닥에는 지훈에게 민준이라는 서투른 각인이 새겨져 있었죠. 분명 아내와 함께 묻혔어야 할 물건이 어째서 이 아이의 주머니에 있는 겁니까? 다리에 힘이 풀려 묘비 앞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찢고 튀어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뛰었죠. 그 모습에 겁을 먹었는지 도망치려던 여자아이가 걸음을 멈추고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조심 오르골을 주워들더니 작은 손가락으로 태엽을 감았죠. 딸랑, 딸랑딸랑. 맑고 슬픈 자장가 멜로디가 쓸쓸한 묘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내가 항상 흥얼거리던 바로 그 곡이었어요. 민준의 두 눈에 뜨거운 것이 그렁그렁 고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누군지 이미 온몸의 세포가 대답하고 있었거든요. 사산되었다던 자신의 쌍둥이. 4년 동안 죽은 줄만 알았던 핏줄이 살아서 지금 아내의 무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아 입술을 악물고 또 악물었죠. 너희들, 이름이 뭐니? 아이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빠가 동생을 자기 뒤로 숨기며 날카로운 눈으로 민준을 올려다봤을 뿐이었죠. 그 경계심 가득한 눈빛 속에서 민준은 아내 지훈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똑같았거든요. 위험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 몸을 사리지 않던 아내의 그 눈빛이 봄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4년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민준의 심장에 처음으로 뜨거운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도망치려는 오빠 아이의 낡은 옷깃. 거기에 빛바랜 천명찰 하나가 달려 있었습니다. 해솔 보육원 은우라는 글씨가 실밥이 풀린 채 겨우 매달려 있었죠. 동생의 것에는 은설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은우, 은설. 민주는 그 이름들을 혀끝으로 굴려보았습니다. 아내가 임신 중에 지어뒀던 태명은 해와 달이었는데 보육원에서 새로 이름을 붙인 모양이었죠. 민주는 경계하는 아이들 앞에서 최대한 위협적이지 않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초콜릿 하나를 꺼내 바닥에 살며시 놓았죠. 은설이가 침을 꼴깍 삼키는 게 보였습니다. 오빠 은우가 한참을 노려보다가 결국 동생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죠. 차로 돌아오는 길, 민주는 자신의 고급 캐시미어 코트를 벗어 두 아이에게 이불처럼 덮어주었습니다. 차 안의 히터를 최대로 올렸는데도 아이들의 떨림은 한참이나 멈추지 않았거든요. 근처 국밥집에 아이들을 데려갔습니다. 뜨끈한 소머리 국밥 2그릇이 나오자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은설이가 숟가락을 집어드는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은우는 동생 그릇에 고기를 먼저 건져주고 나서야 자기 숟가락을 들었어요. 허겁지겁 밥을 쓸어 넣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민준의 가슴이 쥐어짜이듯 아팠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굶은 겁니까? 그때였습니다.
국밥을 먹던 은우가 숟가락질에 열중하다 소매가 거쳐 올라갔는데 팔목을 따라 시퍼렇게 멍이 든 자국이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손가락으로 움켜잡힌 형태의 멍. 누군가 아이의 팔을 악력으로 비틀었다는 증거였죠.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은설이가 고개를 숙여 밥을 먹을 때 뒷목 쪽으로 길게 긁힌 상처 자국이 보였거든요. 오래된 것과 새 것이 켜켜이 겹쳐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민주는 밥상 아래서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올 만큼.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선 안 됐습니다. 이제 겨우 경계를 풀기 시작한 아이들을 겁먹일 수 없었거든요. 그는 떨리는 숨을 억누르고 최대한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맛있어? 은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가에 밥풀을 묻힌 채로요. 은우는 대답 대신 동생 그릇에 또 고기를 하나 건져 주었죠. 오빠가 동생을 챙기는 그 모습이 또래 아이답지 않게 능숙해서 민준의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보육원에서 이 아이가 동생에게 아버지이자 어머니 노릇을 해왔다는 뜻이니까요. 식사 후 민주는 아이들을 해솔 보육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섣불리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없었죠. 아직 아무것도 확인된 게 없었으니까요. 보육원 정문에 차를 세우자 은설이가 민준의 코트 자락을 꼭 움켜쥐었다가 이내 놓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망설임이 민준의 심장을 또 한 번 쥐어뜯었죠. 아이들을 마중 나온 보육원 원장 오말숙. 입에는 가식적인 미소를 걸치고 있었지만 아이들을 향한 눈빛은 표독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뒤돌아서는 순간 은우의 등을 거칠게 떠미는 것도 민준의 눈을 피하지 못했죠. 돌아서 나오며 원장실 벽면을 힐끗 살펴봤습니다. 후원 증서 액자가 줄줄이 걸려 있었는데 그중 하나에서 익숙한 이름이 눈에 꽂혔습니다. 해림 복지재단 이사장 최명희. 계모였습니다. 계모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이 이 보육원의 주요 후원처라니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님을 깨달은 순간 민준의 피 속에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신복인 최진혁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비서,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일은 나와 너 둘만 아는 거다. 해솔 보육원의 운영 내역, 오말숙 원장의 신상과 재정 상태, 해림 복지재단의 자금 흐름, 그리고 4년 전 아내가 실려갔던 산부인과의 진료 기록 일체. 최 비서가 밤낮 없이 뒷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틀 뒤 최 비서가 내민 서류 뭉치 앞에서 민준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4년 전 담당 의사 박철민. 아내의 사산 처리를 한 바로 그 의사가 기록을 남긴 직후 병원을 갑자기 사직했더군요. 퇴직금도 안 받고 동료들에게 인사도 없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출처불명의 거액이 통장에 찍힌 바로 다음 날. 5천만 원. 30살 중반의 봉지기가 갑자기 만질 수 있는 돈이 아니었죠. 그리고 곧바로 해외로 잠적했습니다. 최 비서가 추가로 알아낸 것도 있었습니다. 박철민이 출국한 항공편 예약자 이름이 해림 복지재단 법인카드로 결제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최명희의 재단이었죠. 퍼즐의 조각이 하나둘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매수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계모 최명희가 성운건설의 후계 구도를 자기 친아들에게 넘기기 위해
민준의 핏줄을 제거하려 했다는 가설이 점점 확신으로 굳어져 갔죠. 하지만 확신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민주는 그날 밤 빗속에 나가 국밥집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아이들이 사용했던 숟가락을 수거했습니다. 거기 묻은 타액에서 DNA를 채취할 수 있으니까요. 유전자 검사소로 샘플을 넘기며 민주는 빗속에 서서 보육원이 있는 방향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 어딘가에서 추위에 떨고 있을 두 아이를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지금 감정에 휘둘리면 모든 것을 그르칩니다. 조금만 버텨라. 아빠가 반드시 간다. 주먹 쥔 손등 위로 빗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빗물이 아니었을지도 모르죠. 사흘이 지옥 같은 기다림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민주는 밤마다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죠. 나흘째 아침 최 비서가 밀봉된 갈색 봉투를 양손으로 공손히 내밀었습니다. 민주는 그 봉투를 받아든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열어보는 게 두려웠거든요. 만약 아니라면, 만약 이 모든 게 자신의 착각이었다면, 그 절망을 또 한 번 버텨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열어야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찢었죠. 접힌 종이를 펼쳤습니다.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친자 확률 99.99%. 글자가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눈물이 차올라서였죠. 민준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사무실 카펫 위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이를 악물어도 새어나오는 신음을 주먹으로 틀어막았죠. 4년이었습니다. 1460일. 그 긴 세월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아이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맞고 굶으면서도 엄마 무덤 앞을 찾아오던 그 아이들이 자신의 핏줄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존재를 세상에서 가장 먼 곳에 내팽개쳐 두고 있었던 겁니다. 기쁨보다 먼저 찾아온 건 자책이었습니다. 왜 진작 의심하지 못했을까? 왜 의사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을까? 사산이라는 한마디에 무너져서 아내의 주검 옆에서 정신을 잃고 장례도 다른 사람 손에 맡겨버린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아이들이 보육원에서 매를 맞고 있는 동안 자기는 비싼 양주를 마시며 어두운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니. 하지만 후회는 나중이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었죠. 민주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얼굴에서 감정을 모조리 걷어낸 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사내는 더 이상 상실에 허우적대는 미망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되찾으러 온 아비, 그리고 적을 무너뜨릴 사냥꾼이었죠. 그날 저녁 본가 대저택에 정기 가족 만찬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평소처럼 정장을 갖춰 입고 참석했죠. 대저택의 식당은 넓고 화려했지만 한 번도 따뜻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라 부르지만 한 번도 어머니였던 적 없는 여자, 계모 최명희가 상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이복 동생 태주가 뻣뻣한 자세로 앉아 형을 힐끔거리고 있었죠. 식탁에는 호화로운 음식이 가득했지만 민준의 머릿속에는 국밥집에서 허겁지겁 밥을 삼키던 두 아이의 모습만 맴돌았습니다. 이 집의 식탁에서 남아버려지는 음식으로 그 아이들을 일주일은 먹일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그런 속내를 티끌만큼도 드러내선 안 됐죠. 민준아, 얼굴이 좀 나아졌구나. 이젠 정말 죽은 처 좀 잊어라. 내가 좋은 집안 규수 하나 보아둔 게 있는데. 최명희의 입에서 나오는 가식적인 위로. 민주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순종적이고 무기력한 장남. 지금은 그 가면을 벗을 때가 아니었거든요. 어머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최명희의 입꼬리가 만족스럽게 올라갔습니다. 그 옆에 앉은 이복 동생 강태주가 기세등등한 표정으로 부사장 인선 안건을 꺼내들었죠. 최명희의 야욕은 노골적이었습니다. 민준을 꼭두각시로 놔두고 실권은 친아들 태주에게 넘기려는 구도. 만찬이 끝나고 최명희가 자리를 비운 사이 민준은 본가 2층 최명희의 서재에 발을 들였습니다. 서랍 안에서 발견한 것은 미국 입양기관과 주고받은 은밀한 서류 묶음이었습니다. 읽어 내려가던 민준의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은우와 은서를 이번 주말 불법 브로커를 통해 해외 입양 보낸다는 일정표, 브로커 이름, 항공편 정보, 그리고 위조 서류 목록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죠. 아이들의 이름 옆에 처리 완료 시 잔금 송금이라는 메모가 빨간 펜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처리. 자기 핏줄을 처리라고 적은 겁니다. 민준의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만약 묘지에서 아이들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일주일만 늦었더라면, 두 아이는 대양 건너편으로 영영 사라져 버렸을 겁니다. 다시는 찾지 못할 곳으로요. 이번 주말, 시간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최 비서에게 전송한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심장은 터질 것 같았지만 표정은 완벽했죠. 가면무도회의 주인공은 바로 자신이었으니까요. 그 밤 민주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빼낼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세웠죠. 오말숙 원장의 횡령 장부와 도박빚 내역을 최 비서가 이미 확보해 둔 상태였습니다. 원장이 아이들 입양 대가로 최명희에게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계좌 이체 내역도요. 보육원 인근에 빈집을 급히 매입해 안가를 마련했습니다. 사설 경호원 2명을 배치하고 소아과 주치의에게도 미리 연락을 해뒀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결전의 밤, 민주는 검은 정장 위에 검은 코트를 걸쳤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봤죠. 창밖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직접 차를 몰았습니다. 빗줄기를 가르며 아이들이 있는 보육원을 향해 자정을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하늘이 뚫린 듯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죠.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여도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해솔 보육원의 불빛은 대부분 꺼져 있었지만 원장실 창문 하나만 노랗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생각하자 민준의 이가 갈렸죠. 차에서 내리자 폭우가 단숨에 전신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빗줄기가 오히려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었죠. 민주는 엔진을 끄고 어둠 속에서 보육원 건물을 관찰했습니다. 경비원은 없었고 CCTV는 한 대뿐이었습니다. 사각지대를 훑어보고 이동 경로를 확인했죠.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뒷담을 넘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담벼락이 미끄러워 손이 까졌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죠. 건물 뒤편 비상구 쪽으로 다가가자
다용도실이라 적힌 문 너머로 가느다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에서 오말숙 원장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거 마시면 잠이 와. 내일이면 비행기 타고 좋은 데 가는 거야. 알았지? 수면제를 탄 우유를 억지로 먹이려는 소리였습니다. 은우가 필사적으로 버티는 소리, 우유잔이 쨍하고 바닥에 깨지는 소리, 그리고 뒤이어 철썩, 뺨을 때리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이 버릇 없는 것이 민준의 참을성이 한계를 넘었습니다. 다용도실 문을 발로 걷어찼죠. 낡은 문짝이 경첩제 뜯겨나가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은우의 뺨에 손바닥 자국이 벌겋게 찍혀 있었고 은설이는 구석에 웅크린 채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오말숙 원장이 기겁하며 뒷걸음질을 쳤죠. 누구야? 민준은 말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원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쪽 빠졌죠. 후원재단 이사장의 아들. 성운건설 대표 강민준. 최명희 밑에서 꼼짝 못하는 허수아비인 줄만 알았던 그 남자가 칠흑 같은 밤에 폭우를 뚫고 여기 서 있었습니다. 네, 대표님? 이 시간에 어쩐? 민주는 대답 대신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원장의 얼굴 앞에 집어 던졌습니다. 횡령 장부 복사본, 도박 빚내역서, 최명희에게서 받은 뒷돈 계좌 이체 기록. 이 시간부로 이 아이들은 내가 데려간다. 입도 뻥긋하지 마. 한마디라도 새는 순간 이 서류가 검찰청 앞에 도착한다. 원장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다를 반복했습니다. 말 한마디 못 꺼냈죠. 감히 할 수도 없었습니다. 민준의 눈빛이 그 어떤 협박보다 무서웠거든요. 민준은 공포에 질린 아이들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최대한 부드럽게, 최대한 천천히. 아저씨 기억나? 국밥집에서 밥 사줬던 아저씨. 이제 여기 안 있어도 돼. 아저씨랑 가자. 은설이의 눈이 어둠 속에서도 반짝 빛났습니다. 하지만 은우는 달랐죠.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동생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거짓말이야. 어른들은 다 거짓말쟁이야. 원장님도 처음엔 잘해준다 그러고 맨날 때렸어. 4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곤 믿기 어려운 세상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었습니다. 민주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은우야, 아저씨는 거짓말 안 해. 어떻게 믿어요? 민주는 주머니에서 오르골을 꺼냈습니다. 아까 은설이가 떨어뜨린 걸 주워둔 거였죠. 오르골 바닥을 뒤집어 보여주었습니다. 지훈에게 민준이라는 각인. 이 오르골 아저씨가 만든 거야. 너희 엄마한테 준 거. 아저씨가 너희 아빠야. 은우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믿고 싶지만 믿는 게 두려운 아이의 표정이었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팔을 벌려 기다렸을 뿐이죠. 길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은우가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가오더니 민준의 품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어깨가 들썩들썩 떨렸죠. 소리 없이 우는 거였습니다. 은설이가 민준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낡은 오르골을 꽁 쥔 채 울음을 터뜨렸죠. 은우는 여전히 경계의 눈빛을 거두지 못했지만 동생이 가겠다는데 오빠가 남을 수는 없었습니다. 빗속을 뚫고
차까지 아이들을 안아 날랐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긴장이 풀린 은설이의 이마가 불덩이처럼 뜨거워졌죠. 고열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미리 마련해둔 안가로 곧장 차를 몰았고 대기하고 있던 주치의가 급히 아이를 진찰했습니다. 그 밤 민주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수건에 물을 적셔 아이들의 이마를 번갈아 짚어주며 밤을 꼬박 새웠죠. 은설이의 열이 서서히 내리고 은우도 지쳐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녘 은우가 문득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옆에서 자신의 이마를 짚고 있는 민준을 발견하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죠. 아저씨, 우린 사주가 나쁜데 왜 잘해줘요? 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은우의 머리카락을 쓸어주며 대답했죠. 너희 사주는 아빠를 지켜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주야. 아빠. 처음으로 자신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은우의 눈이 동그래졌죠. 뭔가를 이해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다만 그 아이가 민준의 손을 꼭 쥐고 다시 잠들었을 때 민준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아이들을 깨우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면서요.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아이들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평소처럼 정장을 갖춰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민주는 넥타이를 매면서 두 개의 얼굴을 떠올렸죠. 낮에는 성운건설 대표이사, 차갑고 날카로운 사업가, 밤에는 은우와 은설의 아빠, 서투르지만 따뜻한 가장. 이 이중 생활이 아이들을 되찾을 때까지 이어져야 했습니다. 단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었죠. 경호원에게 안가 경비를 철저히 지시한 뒤 회사로 향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무도 눈치채서는 안 됐으니까요. 예상대로 오말숙 원장은 최명희에게 거짓 보고를 올렸습니다. 밤사이 아이들이 창문으로 도망쳤습니다. 수색 중입니다. 최명희가 분노했죠. 입양 브로커에게 이미 계약금을 치른 상태였으니까요. 인양 일정이 틀어지면 자신의 오래된 비밀이 위태로워집니다. 최명희는 수하들을 풀어 소도시 바닥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이 상황을 역이용했습니다. 최명희의 수족들의 동선을 최 비서를 통해 역추적하며 오히려 그들의 눈을 엉뚱한 방향으로 돌렸죠. 미끼 정보를 흘려 수색대를 반대쪽 동네로 보내버린 겁니다. 한편 4년 전 사라졌던 산부인과 의사 박철민의 행방을 쫓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최 비서가 끈질기게 파고든 끝에 충격적인 정보가 들어왔죠. 박철민이 미국에서 도박으로 전 재산을 날린 뒤 최근 몰래 한국에 입국했다는 겁니다. 불법 도박장을 전전하며 숨어 지내고 있다는 첩보까지 확보했습니다. 퇴근 후 안가로 돌아온 민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검은 정장을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바닥에 앉아 은우에게 찢어진 동화책을 셀로판 테이프로 한 장 한 장 정성스레 붙여주었죠. 이 토끼는 이름이 뭐야? 몰라요. 그럼 아저씨가 이름 지어줘도 돼? 아빠라면서요. 은우의 입에서 처음으로 아빠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비록 시비 걸 듯 툭 던진 말이었지만 민준의 심장은 터질 것 같았죠. 모른 척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빠가 이름 지어줄게. 복실이 어때? 은설이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안가에 와서 처음 듣는 웃음소리였죠.
그 맑은 웃음에 은우도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웃고 싶은데 웃는 법을 잊어버린 아이의 표정이었죠. 민주는 일부러 더 우스꽝스러운 이름들을 대보았습니다. 삐약이, 뽀롱이, 딸꾹이. 하나를 말할 때마다 은설이의 웃음이 점점 커졌고 마침내 은우도 참지 못하고 푸아하고 터졌습니다. 작은 거실에 세 사람의 웃음이 가득 찼죠. 민주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사람이 웃는다는 것이, 함께 웃는다는 것이 이렇게까지 가슴 벅찬 일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은설이가 주머니에서 오르골을 꺼내 태엽을 감았습니다. 맑은 자장가 멜로디가 작은 거실을 채웠고 세 사람이 처음으로 함께 웃으며 그 곡을 흥얼거렸습니다. 잠들 시간이 되자 은우가 이불 속으로 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세상에 온통 가시를 세우고 살아온 그 작은 사내 아이가 처음으로 민준의 품에 안겨 잠들었죠. 은설이는 이미 민준의 무릎 위에서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그 자세로 꼼짝 않고 앉아 아이들이 잠든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내 지윤의 코, 자신의 눈매, 핏줄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성운건설 임원회의에서 민준은 기습을 날렸습니다. 이복 동생 강태주가 관리하는 하도급 계약에서 수상한 금액 차이를 감사팀에 정식으로 조회 의뢰한 겁니다. 수억 원 단위의 공사비가 유령업체를 통해 태주의 차명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었거든요. 회의장에 긴장이 감돌았고 태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옆에 앉은 최명희가 테이블 아래에서 태주의 허벅지를 꼬집었지만 이미 임원들의 시선이 쏠린 뒤였습니다. 형, 이건 오해야. 서류가 좀 복잡해서 그렇게 보이는 거지. 오해인지 아닌지는 감사팀이 판단할 일입니다. 민준의 서늘한 한마디에 회의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무기력했던 장남이 갑자기 이를 드러낸 겁니다. 최명희의 눈이 위험하게 가늘어졌죠. 뭔가 달라졌다. 이 남자가 달라졌다. 그 직감이 최명희의 머릿속에서 경보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최명희는 즉시 민준을 뒷조사하기 시작했지만 민준은 꼬리를 완벽하게 숨겨놓은 뒤였습니다. 안가 매입도 차명으로 경호원도 외주 업체를 통해 주치의 왕진 기록도 삭제한 상태였죠. 그 사이 민준은 언론사 인맥을 동원해 재벌가 산하복지재단의 아동 후원 비리라는 기사를 익명으로 세팅해 두었습니다. 지금 당장 터뜨릴 건 아니었지만 필요한 순간에 방아쇠를 당길 수 있도록 미리 장전해 둔 거였죠. 은우가 색연필로 그린 그림 한 장을 건넸습니다. 큰 사람 하나, 작은 사람 둘.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는 그림이었죠. 위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우리 가족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그림을 접어 지갑에 넣었습니다. 가슴팍에 품고 다니며 전의를 불태울 부적이 생긴 겁니다. 마침내 소식이 왔습니다. 도박장에 숨어있던 박철민 의사의 은신처를 최 비서가 특정해낸 겁니다. 인천 외곽의 허름한 지하 도박장. 민주는 직접 급습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이불을 턱까지 덮어준 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고리를 잡으려는 순간 등 뒤에서 은설이의 졸린 목소리가 들렸죠. 아빠 어디가? 민주는 돌아서서 은설이의 머리에 뽀뽀를 남겼습니다. 아빠가 나쁜 괴물들 다 혼내주고 올게. 걱정 마.
문을 닫고 나오는 민준의 눈빛은 더 이상 아버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냥을 나서는 맹수의 것이었죠. 인천 외곽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한 허름한 건물 지하. 불법 도박장의 출입구는 녹슨 철문 하나뿐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인적이 끊긴 폐공장 단지가 펼쳐져 있었고 골목마다 깨진 가로등이 어둠을 키우고 있었죠. 민주는 사설 경호원 3명을 이끌고 그 앞에 섰습니다. 경호원들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들어가면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 민주는 주저하지 않았죠. 지갑 속 아이들의 그림을 한번 만졌습니다. 그게 그의 출전 의식이었습니다. 철문이 부서지듯 열렸습니다. 안에는 담배 연기와 술 냄새가 자욱했고 도박에 눈이 벌겋게 된 사내들이 갑작스러운 침입에 혼비백산했죠. 그 와중에 구석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는 사내 하나. 쭈글쭈글한 양복에 초췌한 몸꼴. 박철민이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박철민이 의자를 넘어뜨리며 비상구를 향해 내달렸습니다. 좁은 복도, 가파른 계단, 옥상까지 이어지는 격렬한 추격전. 빗물이 쏟아지는 옥상에서 막다른 길에 몰린 박철민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4년 전 우리 지훈이와 아이들. 네가 죽였지? 민준의 목소리가 낮고 무겁게 깔렸습니다. 분노가 너무 커서 오히려 차가워진 목소리. 박철민이 겁에 질려 덜덜 떨며 무릎을 꿇었죠. 살려주십시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사모님이, 최명의 사모님이 시킨 일입니다. 그리고 쏟아져 나온 진실은 민준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잔혹했습니다. 4년 전 최명희가 박철민에게 거액을 쥐어주며 지시한 일. 임산부의 링거에 조산 진통을 유발하는 약물을 몰래 투여할 것. 태어난 아이들은 사산으로 처리하고 빼돌릴 것. 시신 바디백에는 더미를 채워 넣어 아버지가 확인하지 못하게 할 것. 사모님이 그러셨습니다. 그 아이들 사주가 흉안히 없애야 한다고. 하지만 죽이진 못하니 어디 먼데 보내라고. 박철민의 입에서는 더 끔찍한 이야기가 줄줄이 쏟아졌습니다. 아내 지우는 약물 때문에 대량 출혈을 일으켰고 박철민은 아이들을 빼돌리는 데만 급급해 지훈의 응급처치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겁니다. 제때 수혈만 했더라면 살릴 수 있었던 생명. 계모의 탐욕이 아내를 죽인 거였습니다. 사모님 말로는 며느리가 죽으면 강 대표님이 넋을 놓을 테고 그 빈자리에 자기 아들을 앉히면 된다고. 듣고 있던 민준의 전신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닌 슬픔으로요. 지우는 운이 나빠서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계모가 설계한 살인이었습니다. 4년간 자신을 짓누르던 의문이 마침내 답을 얻은 순간이었죠. 왜 그토록 건강했던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는지, 왜 의사가 황급히 병원을 떠났는지, 왜 계모가 아내의 장례식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는지. 민준의 주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사내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주먹을 간신히 내렸죠. 법적 증언이 필요했으니까요. 감정에 휘둘리면 지는 겁니다. 박철민을 외진 창고로 데려가 증언을 녹취하려는 찰나 예상치 못한 습격이 벌어졌습니다. 검은 승합차에서 쏟아져 나온 사내 대여섯 명. 최명희가 고용한 흥신소 깡패들이었죠. 박철민의 입을 영구적으로 막기 위해 보낸 자들이었습니다. 치열한 육탄전이 벌어졌습니다.
좁은 창고 안에서 의자와 테이블이 부서지고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밤하늘을 찢었죠. 민준의 경호원들이 분전했지만 상대도 프로였습니다. 혼란을 틈타 박철민이 깨진 창문 사이로 몸을 밀어넣고 다시 도망쳤죠. 격투 중에 깡패 하나가 휘두른 칼날이 민준의 왼팔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찢어진 소매 사이로 선혈이 흘러내렸죠. 통증이 밀려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주먹을 날려 마지막 남은 깡패를 제압했습니다. 피를 흘리면서도 민주는 끝까지 깡패들을 쓰러뜨렸지만 핵심 증인 박철민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빗속에 서서 텅 빈 골목을 바라보는 민준의 얼굴에 좌절이 스쳤죠. 이렇게 가까이 왔는데, 손끝에 닿았는데, 놓쳐버렸습니다. 상처를 대충 싸맨 채 안가로 돌아왔을 때 은설이가 거실에서 깨어 있었습니다.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민준의 코트 소매에 번진 핏자국을 본 은설이가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안 아파. 넘어져서 살짝 까진 거야. 민준은 피 묻은 팔을 등 뒤로 숨기며 애써 웃어 보였죠. 하지만 은설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민준의 팔을 끌어당기더니 후후 바람을 불어주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상처가 나면 스스로 그렇게 해왔던 모양이었죠. 그 작은 입김에 민준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반드시 끝을 내겠다고. 이 아이들에게 더 이상 아픈 밤은 없을 거라고. 민주는 은설이를 품에 안은 채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핵심 증인을 놓친 상황. 최명희의 포위망은 점점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박철민을 놓쳤다는 소식에 최명희는 오히려 의심의 촉수를 곤두세웠습니다. 누군가가 박철민을 먼저 찾아갔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최명희의 직감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민준이었습니다. 최근 갑자기 달라진 민준의 태도, 감사팀의 태주의 비리를 들이민 기습, 무기력하던 꼭두각 씨가 이를 드러내기 시작한 시점과 박철민이 추적당한 시점이 절묘하게 맞물렸거든요. 우연의 일치를 믿기엔 최명희는 너무 오래 권모술수의 세계에서 살아온 여자였습니다. 최명희의 지시로 민준의 차량에 GPS 추적기가 은밀히 부착됐습니다. 운전기사가 세차하는 틈을 타 차량 하부에 자석형 추적기를 붙인 겁니다. 민준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전쟁터에서 적의 움직임을 읽으면서도 정작 자기 발밑에 놓인 덫은 보지 못한 겁니다. 며칠 뒤 성운건설 이사회에서 민주는 다시 한번 이복 동생 태주의 하도급 비리를 감사팀에 정식으로 넘기며 선전포고를 날렸습니다. 태주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최명희는 양손으로 테이블을 짚으며 간신히 분노를 억눌렀죠. 감히 형이 동생을. 회사 돈을 빼돌린 건 형이나 동생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입니다. 태주 씨. 민준의 서늘한 한마디에 회의실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격노한 최명희가 민준의 뒤를 더 집요하게 캐기 시작했고 결국 GPS 추적 데이터에서 민준이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외곽주택의 위치를 잡아냈습니다. 안가의 존재가 발각된 겁니다. 하필 그날 민준은 해외 바이어와의 중요한 미팅으로 서울 시내에 나가 있었습니다. 최명희가 직접 검은 세단을 타고 안가로 향했죠.
안가 주변을 수상한 차량이 배회하고 있다는 이웃 주민의 전화가 경호원을 통해 민준에게 전달됐습니다. 민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죠. 바이어의 악수를 내팽개치고 미팅장을 뛰쳐나왔습니다. 안가에서는 최명희가 현관 도어락을 두드리며 비서에게 강제 개방을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최명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문 너머로 쩌렁쩌렁 울렸죠. 이 안에 뭘 숨기고 있는 거야? 당장 열어. 집안에서는 은우가 은설이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은 채 장롱 속에 숨어 있었죠. 보육원에서 체득한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뭔가 무서운 일이 벌어지면 숨는 것, 숨죽이는 것, 들키지 않는 것. 은우가 은설이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울면 안 돼. 쉿. 오빠가 지켜줄게. 4살짜리 오빠의 그 말이 보육원 4년을 버텨온 이 남매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도어락이 부서지기 직전 끼익 소리와 함께 민준의 차가 현장에 급정거했습니다. 차문을 박차고 나온 민준이 최명희와 정면으로 마주했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불꽃을 튀기며 부딪혔습니다. 니놈이 여기서 무슨 꿍꿍이를 꾸미는 거냐? 최명희의 눈이 매섭게 좁혀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이미 시나리오를 준비해 둔 뒤였죠. 어머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새로 만나는 여자가 있습니다. 아직 드릴 말씀은 아니었는데 가짜 스캔들이었습니다. 민주는 머쓱한 듯 고개를 긁으며 최명희의 의심을 여자 문제로 돌려세웠죠. 미리 준비해둔 여성의 사진까지 휴대폰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최 비서의 후배 여직원이 협조해준 셀카 사진이었죠. 최명희는 사진을 힐끗 보더니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흥? 죽은 처 무덤에 매일 가더니 이제야 정신을 차렸군. 다음엔 내가 먼저 볼 수 있는 여자를 만나라. 저런 허름한 데서 만나지 말고. 돌아서며 최명희의 입꼬리가 비죽 올라갔습니다. 바보 같은 장남이 여자에게 빠져 있으면 오히려 좋은 일이라 생각한 모양이죠. 하지만 그 눈빛만은 끝까지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최명희는 그런 여자였거든요. 완전히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 안심하지 않는. 최명희의 세단이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서야 민주는 집 안으로 뛰어들었죠. 장롱문을 열자 은우가 은설이를 꼭 껴안은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은설이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죠. 보육원에서의 공포가 다시 떠오른 모양이었습니다. 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아까 그 할머니. 보육원에 우리 데려다 줬던 할머니야. 무서운 할머니. 민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은우는 최명희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들을 보육원에 직접 데려다 준 것도 최명희였다는 뜻이죠. 4년 전 갓 태어난 쌍둥이를 안고 보육원 문을 두드린 것이 바로 저 여자였다는 증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민주는 두 아이를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위험에 노출시켜버린 무력감이 뼛속까지 저며왔거든요. 이대로는 안 됐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적이 코앞까지 쳐들어왔으니까요. 최명희의 반격은 매서웠습니다. 민준이 뭔가를 감추고 있다는 확신이 선 이상 가만히 앉아서 당할 여자가 아니었거든요. 며칠 뒤 성운건설 본사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최명희가 기습적으로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한 겁니다.
안건은 단 하나. 대표이사 강민준 해임안. 명분은 두 가지였죠. 첫째, 정신적 불안정. 민준의 4년간 우울증 진료 기록을 어디서 빼냈는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대표에게 수천억 규모의 회사를 맡겨둘 수 없다는 논리였죠. 둘째, 비자금 조성. 안가 매입 자금의 출처를 문제 삼았습니다. 회사 돈을 빼돌려 사적인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프레임이었죠. 정황은 교묘하게 짜맞춰져 있었고 핵심 임원 5명이 이미 최명희 쪽으로 넘어간 뒤였습니다. 민준이 가장 신뢰했던 김 전무마저 배신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10년을 함께한 동지였는데 최명희가 내민 부사장 자리에 넘어간 겁니다. 사람의 충성심이란 것이 이리도 쉽게 무너지는 건지. 하지만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아내가 죽었을 때도 진심으로 슬퍼해 준 사람은 최 비서 한 명뿐이었으니까요. 대표직에서 물러나라, 민준아. 순순히 넘기면 용돈은 끊지 않마.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를 받아든 민준에게 최명희가 전화로 건넨 말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승리의 확신이 묻어 있었죠. 믿었던 전무마저 최명희 편에 섰습니다. 사면초가. 민준은 완벽한 포위 속에 갇혔죠. 설상가상으로 오말숙 원장이 어디선가 용기를 얻었는지 아이들의 소재를 언론에 허위 제보하려 했습니다. 성운건설 대표가 보육원 아동을 납치했다는 프레임이었죠. 민준의 약점을 만천하에 드러내 아이들까지 빼앗으려는 최명희의 이중 공격이었습니다. 대표실 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지만 민준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늘어놓은 서류들, 주주총회 회의만, 허위 제보 초안, 임원들의 배신 목록, 사방이 벼랑이었죠.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4년 전 우울증에 빠져 있던 때의 그것과 겹쳤습니다. 그때는 아내를 잃은 슬픔이었다면 지금은 겨우 찾은 아이들마저 빼앗길지 모른다는 공포였죠. 책상 서랍을 열어 지갑 속 은우의 그림을 꺼내 보았습니다. 우리 가족이라고 적힌 삐뚤빼뚤한 세 사람. 이걸 지키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회사도, 돈도, 대표 직함도. 지친 몸을 이끌고 안가로 돌아왔을 때 현관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은우가 잠들지 않고 거실 바닥에 엎드려 뭔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죠. 민준이 들어서자 은우가 벌떡 일어나 한 장의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색연필로 삐뚤빼뚤하게 쓴 글씨. 우리 아빠 최고. 나쁜 놈들 이겨라. 글씨 옆에 주먹을 불끈 쥔 사람이 그려져 있었죠. 아마 민준을 그린 모양이었습니다. 실제보다 10배는 크게. 그리고 그 큰 사람 양옆에 작은 사람 둘이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삐뚤빼뚤한 그림.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세상 어떤 명작보다 진실했죠. 은우가 멋쩍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안 오길래. 혹시 나쁜 사람들이 아빠한테 뭐 한 줄 알았어. 그래서 편지 썼어. 힘내라고. 민준의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가 걱정된 게 아니라 아빠가 걱정됐던 겁니다. 평생 보호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가 이제 겨우 만난 아빠를 보호하려 하고 있었죠. 은설이는 오르골을 가져와 태엽을 감더니 민준의 등 뒤에 앉아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아빠 힘내. 은설이가 안마해 줄게.
작은 손의 힘은 솜털만큼도 되지 않았지만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뭉쳐있던 절망이 녹아내렸습니다. 민주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래, 회사는 뺏겨도 내 핏줄은 안 뺏긴다. 아니, 둘 다 지켜낸다. 그날 밤부터 민주는 다른 각도에서 판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친 박철민 의사를 직접 쫓을 수 없다면 박철민이 스스로 돌아오게 만들면 됐습니다. 최 비서를 통해 박철민의 유일한 약점을 찾아냈죠. 딸, 대학생인 딸이 있었습니다. 최명희도 같은 정보를 입수했고 딸을 위협해 박철민의 입을 영원히 다물게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민준이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박철민의 딸을 최명희보다 한 발 앞서 안전한 곳으로 보호한 겁니다. 그리고 박철민에게 딸이 무사하다는 영상을 보냈습니다. 함께 보낸 메시지는 짧았죠. 내가 당신 딸을 살렸습니다. 이제 양심 선언을 하십시오. 그게 당신과 당신 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박철민에게 남은 선택지는 두 개뿐이었죠. 민준의 손을 잡고 진실을 고백하거나 최명희의 보복에 딸과 함께 쓰러지거나 빚에 찌들고 양심에 짓눌린 한 남자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밤이었습니다. 민준의 전화기가 울렸죠. 박철민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만 했습니다. 다 말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박철민 의사가 최 비서가 준비한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사무실. 4년 전보다 20살은 더 늙어 보이는 얼굴이었죠. 한때 유능한 외과 의사였을 사내의 손은 잔떨림으로 가득했고 눈 밑에는 검은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도박과 죄책감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무너뜨리는구나. 민주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동정은 없었습니다. 이 남자의 손이 아내의 링거에 약을 넣었으니까요. 박철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돈에 눈이 멀어 짐승 같은 짓을.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녹음기 버튼을 눌렀죠. 쏟아져 나온 증언은 소름이 끼칠 만큼 구체적이었습니다. 4년 전 최명희가 직접 박철민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한 통화 내용. 놀랍게도 박철민은 그 통화를 녹음해 두고 있었죠. 자기가 당할 경우를 대비한 보험이었던 겁니다. 도박으로 인생을 말아먹은 사내가 유일하게 현명했던 순간이라 해야 할까요? 여기에 원본 진료 기록, 약물 투여 내역서, 사산 위조 문서, 빼돌린 아이들의 이동 경로까지 전부 넘겨받았습니다. 추가로 최명희가 오말숙 원장에게 뒷돈을 송금한 차명 계좌의 비밀 장부까지. 박철민이 떨리는 손으로 USB 하나를 내밀었죠. 거기에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단 하나도 없었죠. 민주는 USB를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장치 안에 4년간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의 죽음, 아이들의 고통, 그리고 계모의 탐욕. 이것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민주는 이 모든 증거를 주주총회장에서 터뜨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최명희가 승리를 확신하고 방심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적의 꿈이 가장 달콤해진 순간에 깨부수는 것, 그것이 가장 잔인하고도 확실한 복수였으니까요. 한편 최명희는 승리를 확신하며 본가 대저택에서 임원들과 자축 파티를 열고 있었습니다.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웃는 최명희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없었죠. 주주총회 당일 아침, 민주는 안가에서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말끔한 감색 슈트 차림이었죠. 은우가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 싸우러 가? 응. 마지막 싸움이야. 은설이가 민준의 바짓단을 잡으며 말했죠. 이겨야 해. 약속? 민준은 두 아이의 머리에 번갈아 뽀뽀를 남기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지갑 속에는 은우가 그려준 우리 가족 그림이 접혀 있었죠. 회사에 도착하자 분위기는 이미 장례식장 같았습니다. 최명희 측 임원들이 복도에서 수군대며 민준을 조롱하는 눈빛을 보냈죠. 패배자 취급이었습니다. 민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주주총회장은 빈자리 없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자들도 여럿 보였죠. 최명희가 상석에 앉아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자리는 대관식이었으니까요. 해임한 투표가 시작되기 직전 민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장내가 술렁였죠. 주주 여러분, 투표에 앞서 깜짝 발표가 하나 있습니다. 최명희가 이마를 찌푸렸습니다. 꼭두각 씨가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려나 보다 하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그 여유는 10초를 버티지 못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떴습니다. 최명희의 차명 비자금 계좌 내역, 해솔 보육원으로 흘러간 뒷돈의 이체 기록, 오말숙 원장의 횡령 장부, 수천만 원 단위의 불법 자금이 적나라하게 나열됐죠. 날짜, 금액, 수취인. 빠져나갈 틈 하나 없는 증거의 행렬이었습니다. 장내가 벌집 쑤신 듯 웅성거렸습니다. 기자석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발치기 시작했죠. 최명희의 얼굴에서 미소가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새파랗게 질린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저거 다 조작이야. 당장 화면 꺼. 최명희가 옆에 있던 비서의 팔을 움켜잡았지만 비서는 이미 벌벌 떨며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습니다. 배에서 먼저 내리려는 쥐들처럼요. 민준이 마이크 너머로 조소했습니다. 아직 하이라이트가 남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총회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스크린을 올려다봤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4년 전 산부인과 CCTV 영상. 박철민 의사가 링거에 약물을 투여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잡혔죠. 그리고 이어진 박철민의 양심선언 영상. 4년 전 최명희 사모님의 지시로 강민준 대표님의 아내분의 링거에 조산유도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태어난 쌍둥이는 사산으로 위장하고 보육원으로 빼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명희의 육성 통화가 스피커를 통해 총회장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그년 뱃속 것들은 없애야 해. 죽이는 건 찝찝하니까 어디 먼데 보내. 절대 민준이한테 들키면 안 돼. 총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죠. 최명희의 얼굴이 하얗다 못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더니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죠. 민주는 단상에서 내려와 최명희 앞에 섰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 시선은 서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4년치 분노와 슬픔이 응축된 압도적인 눈빛이었죠. 주주총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최명희 편에 섰던 임원들이 뒷문을 향해 주랭랑을 쳤죠. 배신자들은 침몰하는 배에서
가장 먼저 도망치는 법이니까요. 총회장 정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미리 대기시켜둔 경찰들이 장내로 진입했죠. 수사관이 최명희 앞에 서며 영장을 제시했습니다. 최명희 씨 살인 교사, 아동유기,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쇳소리와 함께 수갑이 최명희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그 순간까지 자신이 이 건물의 주인이라 믿었던 여자의 손목에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발악하는 최명희에게 민준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총회장의 수백 쌍 눈이 두 사람에게 쏠렸죠. 당신이 내게 가르쳐준 방식대로 뼈저리게 갚아주는 겁니다. 한 박자 쉬고 덧붙였습니다. 내 아내는 살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죽였어요. 내 아이들은 4년 동안 맞고 굶으면서 컸습니다. 당신이 버렸으니까요. 이게 가족을 위한 일이었습니까? 최명희가 입을 벌렸다 닫았습니다. 처음으로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죠. 수갑을 찬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경찰이 양팔을 잡고 호송하기 시작했지만 최명희는 끝까지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주는 이미 등을 돌린 뒤였죠. 동시에 1층 로비에서도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이복 동생 강태주가 비자금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된 겁니다. 태주는 경찰을 보자마자 비상구를 향해 뛰려다 로비 유리문에 이마를 박고 쓰러졌죠. 부사장 자리를 꿈꾸며 으스대던 남자의 마지막 모습치곤 참 초라했습니다. 경찰차에 실려가면서도 형, 나 좀 도와줘. 를 외쳤지만 민주는 창밖을 내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형제라 부를 만한 정이 단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었으니까요. 같은 시각 해솔 보육원에도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오말숙 원장이 금고에서 수표 뭉치를 챙겨 뒷문으로 빠져나가려다 형사에게 딱 잡혔죠. 뒷돈 수표를 양손 가득 움켜쥔 채 바닥에 엎어지는 찌질한 최후였습니다. 보육원의 다른 아이들은 그 장면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무도 울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장이 잡혀가는 게 슬프기는커녕 안도했던 거겠죠. 성운건설 대표 회의만은 자동 폐기됐습니다. 최명희 측 주주들이 앞다투어 지지를 철회했고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민준을 조롱하던 임원들이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늘어놓았죠. 민준은 그 사과를 받지도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담담하게 한마디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회사는 제대로 된 사람들만 남습니다.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 텅 빈 주주총회장에 민준 혼자 남았습니다. 스크린은 꺼져 있었고 의자들만 어수선하게 널려 있었죠. 조금 전까지 수백 명이 앉아있던 공간이 이렇게 허전할 수 있다니. 민주는 단상에 기대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년이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날부터 오늘까지 정확히 1461일. 그 긴 시간 동안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분노와 슬픔과 자책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죠. 텅 빈 자리에 무엇이 채워질까요? 민주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이제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그것만은 확실했죠. 천장을 올려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응조렸죠. 지훈아, 이제 다 끝났어. 내가 지켰어. 총회장의 높은 창 너머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어느새 늦겨울의 잿빛 구름이 걷히고 연한 파란 하늘 사이로
따뜻한 봄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죠. 족쇄를 끊어낸 사내가 미련 없이 돌아섰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차장으로 내려가면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안가의 경호원에게 전화를 걸었죠. 은우하고 은설이 뭐하고 있어? 은설이는 그림 그리고 있고 은우는 창밖만 보고 있습니다. 아빠 언제 오냐고 12번 물어봤습니다. 12번. 민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죠. 뉴스에서는 이미 재벌가 사모님의 끔찍한 두 얼굴이라는 특보가 대서특필되고 있었고, 라디오에서는 속보가 끊임없이 흘러나왔지만 민주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요 채널로요. 차 안에 경쾌한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귀갓길이었죠. 몇 달이 흘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호 법정. 최명희와 관련자들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죠. 수의를 입은 최명희는 4개월 전과는 딴 사람이었습니다. 염색이 빠진 머리카락에 주름이 깊어진 얼굴. 화려한 옷과 보석으로 무장했던 여자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죠. 피고인석에 앉은 그녀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방청석 맨 앞줄에 민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감색 슈트, 담담한 표정,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는 얼굴로 피고인석을 바라봤죠. 판사가 최명희의 범죄를 조목조목 읊기 시작했습니다. 살인교사, 아동유기, 배임 횡령, 불법 입양 알선, 사문서 위조, 죄목이 끝없이 이어졌죠. 방청석에서 탄식과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재벌가의 화려한 간판 뒤에 이토록 참혹한 진실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에 사람들이 경악한 겁니다. 판사가 최종 선고를 내렸습니다. 피고인 최명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법봉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명희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 피고인석에 주저앉았죠. 4개월 전까지만 해도 수백억 자산을 거느린 재벌가의 안주인이었던 여자가 이제 교도소 담장 밖을 다시는 밟지 못할 처지가 된 겁니다. 눈물이 아닌 후회인지 후회가 아닌 분함인지 모를 울음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방청석의 민준을 향해 매달렸죠. 법정 경위가 제지했지만 최명희는 철창 같은 난간을 부여잡고 외쳤습니다. 민준아, 내가 잘못했다. 제발 내 아들만은 선처해다오. 태주는 아무것도 모르고 한 거야.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최명희를 바라보는 눈에는 증오도 동정도 없었죠. 다만 완전히 끝났다는 담담한 확인만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당신의 탐욕이 망친 겁니다. 그 책임은 제가 질 일이 아닙니다. 돌아서는 민준의 등 뒤로 최명희의 오열이 법정에 메아리 쳤지만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말숙 원장에게는 징역 12년, 박철민 의사에게는 징역 8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자수와 양심 선언을 참작받은 박철민은 그나마 감형을 받았지만 끝까지 발뺌하던 오말숙은 가중처벌을 면하지 못했죠. 오말숙이 법정에서 끌려나가며 외쳤습니다. 나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변명은 법정의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메아리 쳤을 뿐이었습니다. 시킨 대로 했다는 말은 면죄부가 아니라 공범의 자백이었으니까요. 법원 정문을 나서는 민준의 발걸음은 4년 만에 처음으로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데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4년 동안 계절이 바뀌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고 살았는데 오늘은 바람의 온도가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다는 감각이 온몸으로 돌아오는 것 같았죠.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최 비서가 우산을 씌워주며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민주는 우산 아래서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 비서가 건넨 서류 봉투, 은우와 은서를 정식으로 자신의 호적에 올리는 법적 절차 완료 서류였습니다. 두 아이는 이제 법적으로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강민준의 자녀였죠. 더 이상 숨어 지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민주는 본가 대저택의 인테리어를 전면 교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어둡고 차가웠던 대리석과 짙은 목재 가구들을 걷어내고 밝은 원목과 따뜻한 조명으로 바꿨죠. 최명희가 취향대로 채워 넣었던 음침한 동양화와 고가 골동품들을 치우고 아이들의 그림을 걸었습니다. 은우가 그린 우리 가족 시리즈가 거실 벽면을 채웠죠. 솜씨가 서투를수록 보는 사람의 가슴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법이니까요. 아이방 2개를 새로 꾸몄습니다. 은우 방에는 공룡 벽지를, 은설이 방에는 토끼 벽지를 발랐죠. 침대마다 푹신한 이불과 베개를 쌓아 올렸습니다. 4년 동안 딱딱한 보육원 침대에서 자야 했던 아이들이니까요. 인생에서 부드러운 것은 얼마든지 누려도 되는 거라고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뜰에 있던 음산한 마른 나무들을 뽑아내고 그 자리에 벚나무를 심었습니다. 아내 지훈이 가장 좋아했던 나무였거든요. 봄이면 흐드러지게 필 겁니다. 안가에서의 마지막 밤, 이삿짐을 챙기며 은설이가 오르고를 꼭 안고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 안 숨어도 돼? 응, 이제 안 숨어도 돼. 우리 집으로 가는 거야. 은우가 처음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가시 돋친 표정만 보여주던 그 아이가요. 모든 불행의 씨앗을 뽑아내고 오직 희망찬 미래만을 위한 세팅이 완료됐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봄이었죠. 따뜻한 햇살이 성운건설 대저택의 마당을 환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심은 벚나무가 기대 이상으로 잘 자라 연분홍 꽃잎을 수북이 달고 있었죠. 꽃잎이 바람에 날릴 때마다 마당에는 분홍빛 눈이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까르르 웃음소리가 울렸습니다. 5살 은우와 은설이가 복도를 뛰어다니며 쫓고 쫓기는 놀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1년 전 보육원 담장 안에서 호도 차림으로 떨던 아이들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포동포동 살이 오른 볼, 맑고 밝은 눈, 넘치는 에너지, 영양과 사랑이 아이들을 이렇게까지 바꿔놓았습니다. 주방에서는 민준이 앞치마를 두르고 고군분투 중이었죠. 오므라이스를 만들고 있었는데 계란이 후라이팬에 눌어붙어 고생이었습니다. 유튜브로 요리 영상을 보면서 따라하는데도 영상 속 셰프처럼 되지 않았거든요. 수천억 건설 프로젝트는 거뜬히 진두지휘하면서 계란 하나를 못 다루다니. 하지만 재벌 대표가 주방에서 땀 흘리는 풍경이 우습기도 했지만 민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내가 살아 있었더라면 매일 아침 볼 수 있었을 풍경이었으니까요. 아빠 밥 줘. 은우가 식탁에 쿵 하고 앉으며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1년 전 국밥집에서 눈치를 보며 숟가락도 못 들던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였죠. 은설이도 옆에 앉으며
숟가락을 탁탁 두드렸습니다. 은설이도 알았어, 알았어. 좀만 기다려. 서툴지만 정성 가득한 오므라이스가 세 접시 나왔습니다. 은우 접시에는 케첩으로 별을, 은설이 접시에는 하트를 그려줬죠. 자기 접시에는 그릴 게 없어서 점 하나를 찍었더니 아이들이 깔깔 웃었습니다. 세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아 투닥거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은우가 은설이의 머리카락에 케첩을 묻히고 은설이가 울음을 터뜨리고 민준이 휴지로 닦아주고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민주는 뼛속까지 알고 있었죠. 식사 후 민주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차에 올랐습니다. 1년 만에 다시 찾는 곳. 아내 지훈의 묘지였죠.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은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하늘나라에서 우리 보고 있을까? 그럼 매일 보고 있을 거야. 그럼 아빠가 밥 태운 것도 받겠다. 은설이가 뒷좌석에서 키득키득 웃었습니다. 민준도 참지 못하고 웃음이 터졌죠.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아내의 묘지를 찾아가면서 웃음이 나다니요. 하지만 이게 맞는 거였습니다. 지훈이 원했던 건 이런 거였을 테니까요. 눈물이 아니라 웃음이 있는 가족. 작년 같은 장소에 왔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칼바람이 몰아치던 스산한 묘역. 묘비 앞에 웅크린 두 아이.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었죠. 하지만 오늘의 풍경은 달랐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따뜻한 봄날. 세 식구가 나란히 걸어가는 오솔길에는 연분홍 꽃잎이 비처럼 날리고 있었습니다. 묘비 앞에 다다르자 은설이가 가져온 작은 꽃다발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랑 잘 살고 있어. 아빠가 밥도 해줘. 맛은 좀. 그런데 괜찮아. 민준이 살짝 울상을 지었지만 참았죠. 은우도 한 발 앞으로 나서서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쁜 놈들 다 혼내줬어. 이제 아무도 우리 못 괴롭혀. 민준이 아내의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돌 위에 따뜻한 봄 햇살이 내려앉아 있었죠. 옅은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당신이 보내준 천사들, 내가 잘 키울게. 걱정하지 마.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한 줌 날려와 묘비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죠. 마치 대답처럼요. 민주는 옅게 웃었습니다. 4년 전 이 자리에서 아내에게 마지막 인사를 할 때는 다시는 웃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가장 깊은 어둠 뒤에 가장 눈부신 빛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은설이가 주머니에서 낡은 오르골을 꺼냈습니다. 1년 전 이 묘역의 흙바닥 위에 굴러떨어졌던 바로 그 오르골. 하지만 이번에는 무덤 앞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의 손바닥 위에서 작은 태엽이 감겼죠. 딸랑, 딸랑딸랑. 맑은 자장가 멜로디가 묘역의 봄바람을 타고 따뜻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벚꽃잎이 멜로디를 따라 춤추듯 흩날렸죠. 잠시, 아주 잠시 동안 세 사람을 포근하게 감싸는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뒤에서 안아주는 것처럼요. 아이들은 느끼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민주는 알았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을. 민준이 양팔로 두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은우가 왼쪽에, 은설이가 오른쪽에 매달려 까르르 웃었죠. 머리 위에서는
벚꽃이 쏟아지고 정면에는 눈부신 봄 태양이 세 식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무거워. 안 무거워. 평생 안고 다닐 수 있어. 거짓말. 아빠 팔 떨려. 이건 감동 때문에 떨리는 거야. 아이들이 또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묘역의 벚꽃 사이로 멀리 퍼져나갔죠. 하늘 어딘가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을 사람이 있다면 분명 미소 짓고 있을 겁니다. 가장 혹독한 겨울을 견뎌낸 자만이 가장 찬란한 봄을 품을 수 있다는 걸 이 세 식구가 증명해 보이고 있었습니다. 오르골의 멜로디가 잦아들고 봄바람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었죠. 시작이었습니다. 세 식구의 진짜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된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떻게 와닿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항상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썰푸는 양이었습니다.